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구독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제게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이야기는 제만의 특별한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살랑이는 가을바람이 되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간지럽힐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봐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찾을 수 없어요.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하는 방법은 매우 오래전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큰 사업가였지만 어느 순간 실수를 저지르셔서 모든 재산을 잃고 큰 빚을 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억울하지만 어머니의 명의로까지 빌려 빚을 갚으려 애쓰셨지만 이미 불어난 빚을 갚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빚쟁이들의 압박을 받던 아버지는 우리 어린 동생을 조부모님에게 맡기고 사라지셨습니다. 만약 두 분이 모든 빚을 갚고 돌아오셨다면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 어린 시절에는 해피엔딩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빚쟁이에게 쫓기는 상황 그대로 실종되셨고 저도 50대가 된 지금까지도 부모님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의해 저의 최초 기억은 매우 명확합니다. 매일 밤마다 찾아오던 할머니의 달래주시던 절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부모님의 얼굴은 떠올리기 어려운데 그 대신 엄마가 되어 엄마를 찾아다니며 악을 쓰던 저를 꼭 안아주시며 달래주셨던 할머니의 품이 생생히 떠오르네요. 어릴 적 함께한 시절은 돌아보면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가진 바 없이 모두 내어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집안 일까지도 맡아주신 이후 저희 집안은 궁핍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시금을 받아 다른 집에 옷수선을 하시며 살고를 이어나가시고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낡은 물건을 수리하며 돈을 벌어들었어요. 무슨 물건이든 뚝딱 고치는 할아버지의 기술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가게를 차린다면 새 가족 살림살이를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 작은 가게 하나를 낼 만한 돈이 우리 집에는 없었습니다. 빚을 내는 것도 불가능했죠. 좀 더 정확하게 당시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딱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벌었다. 입에 풀칠할 정도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가끔씩 외식도 하고 제철 과일도 사다 먹는 상황을 입에 풀칠할 정도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말하는 입에 풀칠할 정도는 배고픈 날이 배부른 날보다 더 많았지만요. 굶어 죽지 않는 정도란 그 정도로 배가 고파 금방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나의 어린 시절은 전혀 불행하지 않았어요.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조부모님의 사랑만큼이나 누구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신기한 기계가 도착했다며 나를 부르셨어요. 무언가를 고치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저에게도 멋있게 비쳤습니다. 성씨가 오여 나와 봐라 라는 할아버지의 부름에 흥분한 저는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늦가을에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기계를 고쳐 보내야 했고 할아버지가 기계를 수리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드웨어를 잡아 빼다가 손가락에 구멍이 뚫린 적도 있었지만요. 이리저리 헤집으며 문제를 찾아내고 지지직거리던 기계를 다시 동작시키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의사 선생님 같았어요. 할머니는 삭발을 지랄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제 곁에 자리를 잡곤 하셨습니다. 사내 녀석이라고 바느질보다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나 보네. 할머니의 귀여운 투정의 할아버지는 항상 그럼 내 새끼인데 나 닮았으면 이런 거 좋아하는 게 당연하지 라는 대답을 하곤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의 반응이 약 오르는 듯하다며 이렇게 대답하셨죠. 어이구, 누가 들으면 내 새끼는 아닌 줄 알겠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조금 끝나면 할머니는 작은 밥상에 약간의 나물과 김이 함께 김치찌개에 넣어 가져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잠에 들면 그런 행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추억이지만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것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어려웠습니다. 조부모님의 공부 압박 때문이죠. 지금과는 다르게 옛날에는 학업만이 성공의 길로 여겨졌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허풍이 아니었죠.
제 출세를 가장 바라시는 조부모님은 항상 공부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행복하지만 가난을 경험했기에 그 말을 단순히 듣지 않았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조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공뿐입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중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통해 성공하여 주부모님을 효도하겠다는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면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중에서는 짓궂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의 개학날에는 특히 한 학생이 계속해서 저를 건드리며 괴롭혀왔습니다. 종례라면 그 학생의 괴롭힘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을 것이지만 그날은 조금 다른 날이었습니다. 아, 너무 길어서 가다듬은 문장이에요. 다음과 같이 다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제 부모님을 건드린 것만으로 충분히 문제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들먹였기 때문이죠. 야, 너는 어미 아비마저 버린 놈인데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라며 그 놈의 말에 끌리는 다른 친구들도 함께 웃었어요. 그 녀석은 제가 다닌 중학교에서 가장 큰 덩치의 학생이었어요. 제가 최대한 온건하게 경고했지만 그 녀석의 말에 자극받은 듯하더니 내게 넘어서는 경계를 넘었어요. 야, 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미안하지도 않냐?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푼 돈을 받고 시장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번 돈도 별로 많지 않은데 너도 돈을 빼먹으려면 굶어야 하지 않아? 그 후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천천히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는 들리지 않았죠. 나도 모르게 큰 덩치를 한 사람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제 인생 첫 싸움이었어요. 결과는 묻지 않나요? 제가 이겼어요. 그 덩치가 나를 막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나와 그 덩치가 체격이 비슷했기 때문이었죠. 그 사람과 비슷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을 이기니 나는 2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대장이었습니다. 환호와 칭송은 나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고 2학년 때 짱이 된 나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3학년 선배마저 꺾어버릴 정도의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주목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기분 좋은 경험이었고 이러한 자신감은 공부를 통해 성공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나는 친구들을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나의 위치를 위협하는 일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중학교 시절은 싸움으로 가득한 시기로 지나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 졸업할 즈음 공부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먹과 힘으로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생각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할아버지에게 혼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에게 혼이 난 건데 있을 데 없는 나쁜 자식을 열심히 키운 후에도 공부를 안 하고 주먹으로 성공을 한다는 것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가지 않겠다는 내 결정으로 할아버지에게 혼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제게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할아버지가 잘 모르시는 줄 알면서도 그때는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 힘들게 결정했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어리석고 부끄러운 그때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가족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는 것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혼이 나서도 그때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사연을 쓰는 지금도 많이 부끄러워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신 할머니와 함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동네에서 유명한 형님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빨리 조직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제안을 받는 저를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제안의 은밀한 의도를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패가 필요했던 것이었죠. 부모 없이 가난한 조부모 밑에서 자란 저는 그들에겐 먹잇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겠습니다. 결국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은 고등학교 때 벌어져서 저는 눈물로 호소하며 고등학교에 진학하라고 말씀하셨던 할머니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17살에 저를 포기하셨다면 아마 제가 어딘가에서 객사인지를 오랫동안 할 것이었겠죠. 17살이 된 저는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별의별 아이들이 모이는 중학교보다 더 큰 규모의 학교였고 집과의 거리가 상당히 먼 고등학교였습니다. 등교 첫날이었지만 저는 이미 유명한 인사로 취급되었습니다. 선생님들마저 저를 경계하는 것을 느낄 정도였죠. 그 당시에는 어깨가 하늘로 치솟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제 아래에 있는 듯하고 이 세상의 모든 균형이 힘에 의해 유지된다고 믿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입학식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는데 같은 입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저와 머리 하나 차이가 나는 정도로 키가 작았던 그 아이는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가 박성식이지? 명찰 보면 모르냐? 소문에 비해 등치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했는데 진짜 박성식이지? 감히 내 덩치를 무시하다니 저는 화가 치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는 넌 뭔데 중학교 입학식 잘못 찾아온 거 아니냐? 집에서 밥 못 얻어먹어. 키가 왜 이렇게 크다 말해 서로의 영린을 건든 저와 그 아이는 마른 장작에 붙은 불처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의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졌어요. 부모가 어디에서 죽었는지조차 모른다며 시작한 그 아이의 말은 여기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상대의 도발에 온통 휩쓸려 결국 또 한 번 주먹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또래들에 비해 체격이 작은 그 아이는 한 방으로 넘어지고 나는 주변 학생들의 환호 속에서 자랑스레 행동했습니다. 때린 사실에 대한 죄책감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끝난 후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날을 보내고 다음 날 등교 후에야 학교가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려던 찰나 교실의 뒷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박성식, 너의 자식, 얼른 교무실로 튀어와. 이때도 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먼 꼬투리를 잡으려 하시나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며 휘파람을 불기까지 했어요. 화가 잔뜩 난 것이 눈에 보이는 선생님을 따라간 교무실에는 죄인처럼 의자에 앉아있는 교장 선생님과 상석에 앉은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 옆에는 어제 제가 한 방 먹였던 그 녀석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주변을 둘러봤을 때 죄인처럼 앉아 계시던 교장 선생님이 대뜸 화를 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박성식이 얼른 와서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와라. 사과드려요. 어떤 상황인지 영문도 모르지만 사과를 요청하셔서 저는 뻔뻔하게 교장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사과요. 제가 왜요? 제 질문에 대답한 사람은 상석에 앉아있던 날카로운 외모의 아주머니였습니다. 내가 내 아들 때렸니? 아주머니는 전날 저와 싸운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네, 제가 때렸는데요.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아주머니는 손을 들어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어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너가 뭔데? 귀한 남의 집 아들을 때려? 너희 부모를 데려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뺨을 맞은 저는 몸을 바들거리며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부모를 찾느냐? 라는 말을 하려는 순간 앉아 계신 교장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는 부모가 없고 보호자인 할머니에게 연락을 남겼습니다. 아마 곧 도착할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저와 싸웠던 그 아이가 지역 유지의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겁하고 더러운 세상의 한 면을 목격한 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이 휩싸였어요. 아이고, 소리와 함께 교무실로 들어온 조부모님이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은 것은 오는 길에 상황 설명을 다 들으신 조부모님이 무릎을 꿇으며 손을 싹싹 빌며 이렇게 반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애를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제발 우리 성식이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싸운 것이고 때린 것인데 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손을 비비며 선처를 바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은 미칠 만큼 부끄러웠어요. 소리를 지르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끌어당겼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왜 이러세요? 정말 제가 먼저 싸우러 갔지. 제 자식이 먼저 시비 걸었다고요. 그러나 두 분은 내 말을 듣지 않는 듯이 열심히 선처를 받았습니다. 지역 유지의 힘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애처로운 호소를 본 아주머니는 인심을 쓰는 것 같았어요.
예,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정성을 봐서 용서는 해주죠. 하지만 이런 깡패 같은 아이를 우리 아이와 같은 학교에 넣을 순 없겠네요. 순 없어요. 교장 선생님께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으면 하는 말을 전하고 교무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주변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로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제가 졸업한 중학교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크든 작든 싸움이 벌어지면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시비를 걸어온 아이들도 한 번 정리된 서열에 반기를 들지 않았죠. 중학교 내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인데 강제 전학이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억울했어요. 싸웠다는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면 같이 싸운 그 녀석도 같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당황스러워 억울함과 분노, 짜증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인 상황에서 나는 세상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주먹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 나는 장장 3년 동안 신뢰했던 주먹을 버렸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먹과 머리 중 주먹을 버렸으니 나에게 남은 건 머리뿐이었습니다. 대체할 만한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은 자연스러운 노력을 불러일으켰죠. 강제 전학이라는 오명을 쓰고 학교를 옮긴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견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착실히 공부에 집중하자. 친구들도 제게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로써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 철민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철민이는 구김살 없는 친구였습니다. 풍족한 사랑을 받고 자란 저와는 다르게 부모의 가난에 대한 편견이나 피해의식이 없었고 항상 온정을 갖고 생각하는 친구였어요. 게다가 철민이는 공부를 잘하여 제 교육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때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고 어느 순간 우리는 끈끈한 우정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가정 이야기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깊게 공유하는 사이가 된 후 저와 철민이는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자주 공유했었습니다. 어느 날 성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나누게 되었어요. 철민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행복해지는 것. 나는 처음에는 철민이의 말에 대해 징그러워하며 비판했지만 그런데 그 말이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다. 내가 성공하려는 이유는 뭘까? 이번에는 대답이 나왔다. 제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나를 비굴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라고 해서 부정하려 해도 이런 생각으로 성공을 꿈꾸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겠다. 저는 철민이의 대답을 한 번 더 곱씹어 보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행복해지는 것, 철민이의 기준과 내 기준을 비교해보니 내 기준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철민이는 남을 위해 성공하려고 하는데 나는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성공했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성공의 기준을 새롭게 정리했다. 복수를 위해 성공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꿈꾸게 된 것이죠. 제가 새롭게 정립한 성공의 기준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분들을 돕기로 다짐한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조부모님은 배운 점도 가진 것도 없었지만 착한 사람의 모범이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데 인색하지 않았던 조부모님은 참된 어른이자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억울한 상황에서 무릎을 꿇게 된 것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였습니다. 나는 나의 조부모님과 같이 배움과 제한 없이 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남을 돕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돕는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직업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성향은 이타적인 직업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던 그날의 제가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언가를 고치던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한숨을 푹푹 내쉬며 고민을 이어가던 저는 할아버지를 도와 물건을 고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할아버지를 도와 물건을 고치는 것은 재밌었어요. 기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무슨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철민에게 이런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 말은 너가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군요.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지만 물건을 고치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네요. 내 이야기를 들은 철민이는 어이없어하며 웃었습니다. 야, 됐어. 기계를 뜯어보고 고치는 건 재밌어? 너는 공학을 공부해봐. 나는 고민이 들어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데 뜬금없이 공대 갔다 오라니 나는 철민이의 태도가 은근히 미웠습니다. 아니 갑자기 공대가 어디야? 우리 친척 형이 공대 갔다 왔거든. 딱 너 같아. 어릴 때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뜯어보았어. 큰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셨다고 하셨어. 아니, 나는 사람을 돕고 싶다는데 왜 갑자기 공대에 가봐야 한다고 하는 거니?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지은 나에게 철민이는 한숨을 깊게 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을 만들면 되지. 물건이나 기술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공짜로 제공하거나 싸게 팔아서 사람을 돕는 방법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거야. 나는 여전히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타적인 직업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꿀을 마시는 벙어리처럼 앉아있는 저에게 철민이는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삼촌네 단칸방에 혼자 사는 아줌마를 알지요? 걷는 게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 동네에 오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된 사고로 한쪽 다리를 다치셨대요. 진짜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 아줌마가 사용하는 목발을 알지요? 그거는 너네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거래요. 뭐, 우리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셔서 어디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드신데 목발 하나 살 만큼 힘들었던 거지요. 너네 할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몰래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대요. 그런데 왜 나는 그 이야기를 몰랐을까? 할아버지는 집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리고 할아버지는 결코 비밀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었으니 우리 삼촌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알게 된 것이래. 지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너와 너희 할아버지, 그리고 그 아줌마와 우리 삼촌뿐이야. 그래. 뭐라는 거야? 너도 결국 내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인데. 나는 뭔가 고장이 나면 버릴 생각을 하거나 어떻게 고칠지 생각지 않아. 내 의견으로는 너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므로 그 재능을 활용해서 너희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봐. 철민이의 말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범죄자를 제외하고 어쨌든 잘 생각해봐. 나는 너가 공대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대화를 끝으로 일주일 정도 고민한 끝에 공대에 가기로 다짐했고 조부모님께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조부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부끄럽지만 나는 머리가 대단히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짧은 시간에 끝내버린 점만 봐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내 아버지도 머리가 대단히 좋으셨다고 합니다. 조부모님이 저에게 공부를 강조한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머리가 좋으셔서 당연히 나도 머리가 좋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빠의 두뇌는 정말 빛이 났어요. 얼마나 대단한 두뇌를 가졌는지 서울에 있는 교사들까지 찾아왔었죠. 하지만 공부에 특화된 두뇌와 사업에 필요한 두뇌는 다른 것이었답니다. 공부만큼 솔직하게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되었는데 그 말을 듣자 저는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고 꼭 공부로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한 결과 국립대 공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두 번째로 조부모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고맙다, 성씨, 고마워하는 말은 제가 해야겠지요. 그동안 속으로 미움을 품고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꼭 공부 열심히 해서 효도할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내 엄마 아빠도 기뻐할 거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할아버지는 내 엄마 아빠도 기뻐할 거다라는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더 큰 울음을 터뜨리셨죠. 그리고 그 모습은 제 마음속에 가슴 아픈 기억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조부모님의 눈물을 본 첫 번째 기억과 함께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의 생사를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을 때부터 저희 집은 부모님이 사라진 그날을 부모님의 기일로 챙기고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시절 부모님의 업신여신 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일어나 잠들지 못하는 저는 싱숭생숭한 마음에 애를 쓰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작은 공간의 한 구석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웅크린 채로 잠들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울고 계실 것을 짐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는 것을 보는 것이 부끄러워 조용히 몸을 뒤집어 잠에 빠졌고 할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도 자리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은 밖에서 들리는 헛기침 소리뿐이었습니다. 방 한쪽에 있는 작은 창문 사이로 씁쓸한 담배 냄새가 아주 살짝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할아버지는 담배를 피우고 계셨겠다. 그날 밤은 자식의 생사도 모른 채 자식을 잃어야만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은 날, 나는 그동안 나를 위해 희생해주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보게 되었어요. 주름이 자글자글하며 상처투성이인 그 손을 보고 나는 더 많은 이유로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나라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4년은 애들 장난으로 느껴질 만큼 수준이 높았습니다.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하거나 그 밖에 여러 일들로 분주한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대학교 4년간과 대학원 과정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왜 이 길을 걸어왔는지를 간과하며 살았던 것이죠. 성인이 된 이후에 가장 친한 친구였던 철민이와의 관계도 소원해진 지 오래되었지만 저는 그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철민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주 기쁜 소식과 함께요. 야, 나 결혼한다. 하지만 얼마나 시간이 지나든 철민이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바쁜 스케줄을 뚫고 철민이를 만나러 갔어요. 오랜 친구를 만나면 잊을 수 없는 것은 과거 이야기들이에요. 엄청 바빴지. 대학원 생활이 쉽지 않다는데 저와 철민이는 간단한 서로의 근황을 알고 나서 곧장 옛날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고민했던 게 이제는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네. 철민이는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세월이 참 무색하더군요. 철민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저를 보고는 한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좀 어때? 쉽지 않다고 나 정도면 많이 아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왜 있는지 알겠어. 이젠 그래서 힘들어. 당연하지. 너는 일하는 게 힘드시지 않냐? 내일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야. 철민이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고 마지막 질문을 남겼어요. 너는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취한 철민을 집으로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세워둔 연구 주제를 다시 살펴봤어요. 동료들은 당연히 그 선택을 비판했어요.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소속된 연구소의 핵심 연구가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지원금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죠.
저를 포함하여 주요 인물이었던 4명의 연구원은 실망을 달래기 위해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유부남인 두 연구원이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가까운 사이이지만 둘이만 있으면 어색한 한 여자 연구원과의 술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함께하는 술자리였던 저와 그 여직원은 서로의 술 마시는 양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여자 직원은 꽤 술을 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술을 마셔도 술이 얼굴에 올라온다거나 혀가 꼬일 줄 알았는데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적당히 공안을 셈으로 인식했던 나는 오랜만에 상대를 만났군요라는 생각을 하며 즐겁게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가서 다녀올게요라는 말을 하고 일어나려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 함께 앉아있던 연구원이 고개를 상해 넘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놀라서 여직원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미동이 없었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는 것이었죠. 당황해서 지금까지 멀쩡해 보였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했어요. 희도씨 일어나 봐요. 희자씨, 이도씨를 몇 번 불러도 깨지 않았어요. 급한 마음에 다른 동료 직원에게 상황을 전했는데 그 동료는 성식씨께서 얘기하러 간다고 해놓고 깜빡했네. 희도씨 술버릇이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쓰러지는 거, 전조 증상 없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혹시 희도씨 집 주소를 아시는 분 있으면 연락해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께 연락을 남겼지만 희도씨 집 주소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희도씨는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추운 겨울의 시작에 희도씨를 길 위에 버릴 수 없어서 결국 희도씨를 데리고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으로 갔다는 것이 한 가지 위로였습니다. 조부모님은 얘기했던 시간보다 늦게 귀가한 저를 타박하셨지만 제 어깨에 기대어 있는 희도씨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에구, 머니나 왜 나가실 때 없고 왔느냐고 전 조부모님에게 구구절절 변명을 했고 상황을 들은 할머니는 희도씨를 작은 방에 눕히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가씨인데 자다가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겠니. 어쩔 수가 없었어.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사람을 숙박업소에 혼자 두고 오기도 좀 그렇고. 그래도 나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숨을 푹 내쉬셨고요. 희도씨가 자고 있는 방의 문을 살며시 닫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음 불편한 밤이 지나고 저는 시원한 콩나물 해장국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숙취로 인해 쓰린 속을 부여들며 밖으로 나갔는데 깔깔거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바로 할머니와 희도씨였습니다. 희도씨는 할머니가 차려주신 콩나물 해장국을 시원하게 들이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장사하셔도 되겠어요. 젊은 아가씨 입에 마땅히 다행이네. 그거 먹고 더 먹어요네. 싹싹하게 할머니와 대화하는 희도씨의 모습은 괜히 어색할 정도였어요. 희도씨는 쭈뼛쭈뼛 다가오는 저를 발견하고는 여전히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식씨도 얼른 오세요. 할머니 해장국 진짜 너무 맛있네. 이도씨는 숙취도 없나 봐요.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제가 원래 숙취는 잘 없어요. 그나저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조절을 했어야 했는데 괜히 신났었나 봐요. 많이 놀라셨죠? 많이 놀라긴 했는데 저야말로 죄송해요. 희터씨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집이 어딘지 통 알 수가 없어서 깨서 많이 놀라셨죠? 아니에요. 길에 버려두지 않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게다가 이렇게 맛있는 해장국도 먹게 되고 너무 감사해요. 이날 아침을 식사를 하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희도씨에 대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서 왜 희도씨가 싹싹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희도씨도 바쁜 부모님 대신 좁은 부모님 손에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아침을 먹고 희도씨를 데려다 주러 가는 길에 희도씨가 뜻밖의 부탁을 해왔어요. 그런데 저 종종 찾아와도 돼요? 제 집으로요? 희도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장국을 먹으려고 그러죠. 너무 멋쩍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희토씨 좋아하시니까 종종 오세요. 한 5분 정도를 말 없이 걸을 때
희도 씨는 갑자기 진지하게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6개월 만에 돌아가셨고요. 반년 동안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식 씨의 조부모님을 뵈니까 괜찮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네요. 그래서 뵈러 와도 되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늘 밝기만 했던 희도 씨의 얼굴에 슬픔이 비치자 저는 그래라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희도 씨는 저희 허락에 매우 기뻐했고 이후로 정말 자주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절친이던 희도 씨는 제가 없을 때도 저희 집을 찾아와곤 했어요. 희도 씨의 발길이 닿은 이후로 저희 집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애교 없는 손자 때문에 늘 칙칙했던 집안 분위기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변화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희도 씨의 관계도 변화되었어요. 저는 희도 씨와 연인이 되었어요. 저희가 연인이 된 사실에 할머니께서는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희도 씨는 제 첫 여자친구였거든요. 희도 씨와 교제를 한다는 말에 할아버지는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나는 우리 집한테가 여기서 끊기는 줄 알았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교제를 이어가는 중에 어느 날 희도 씨가 제 옛날 사진을 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제 앨범을 보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꺼낸 앨범은 생각보다 크기가 작았어요. 양도 별로 없었고요. 작은 앨범 한 권을 보느라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희수 씨에게 사진에서 담긴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사춘기 시절의 이야기나 철민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앨범에 수록된 사진을 모두 확인하고 앨범을 책장에 꽂으려 했을 때 덜컹 하는 소리가 앨범 표지에서 들렸습니다. 희조 씨가 앨범을 살짝 흔들어 보고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희도 씨의 이야기에 따라 앨범 표지를 살펴보니 뜯었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별 고민 없이 곧장 앨범 표지 안쪽의 종이를 뜯어내었습니다. 앨범 표지와 종이 사이에는 아주 작은 공간 속에 오래된 테이프 몇 개가 들어 있었고 저희는 동시에 테이프를 꺼내어 살펴보았습니다. 그 테이프가 왜 여기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제 앨범의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기고 있는지 확인해보기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야 했는데 그것 또한 번거로운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크게 궁금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테이프를 다시 앨범에 넣기로 했습니다. 희도 씨가 손을 막았어요. 성식 씨, 잠깐만요. 우리 삼촌은 이런 걸 좋아하셔서 우리 삼촌한테 보여드릴까요? 눈에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요. 뭘 가져왔어요?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주일이 지난 후 그날 연구실에 들어온 희도 씨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하지만 희도 씨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성식 씨,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전달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직접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희서 씨는 삼촌에게서 빌려온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듣는 썩 좋지 않은 음질이 목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너무 떨리는 것 같은 낯선 목소리를 듣자 희도시 씨는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나는 희서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집중해서 테이프 내용을 듣던 희도시 씨는 제 입을 급하게 막았습니다. 그 순간 희도 씨가 제 입을 막은 직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떨려도 얘 엄마는 하겠니? 이럴 때일수록 남편이 침착해야지. 바로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재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했지만요. 분명히 나는 나의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었다. 아버지도 엄청 긴장한 것 같았고 누가 뭐길래 녀석아 라고 하셨다. 예, 아빠랑 나랑 같아.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뿐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할머니의 목소리도 들렸다. 그렇게 정신을 사납게 들이마시면 둘 다 나가. 산모 옆에 두고 뭐 하는 거야? 할머니가 말하는 산모는 아마 내 어머니였을 것이다. 괜찮아요, 어머니. 진통이 지금은 잠잠해져서 다행이다.
언니가 조금만 더 버틸게. 테이프의 속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의사를 찾는 소리,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오는 소리. 보호자분들은 잠시 나가 계시다가 나는 희도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설마 나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가 녹음한 거야? 희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테이프에서 흘러나왔어요. 내가 아빠가 된다니 너무 떨려요. 아버지, 저를 닮은 아이라니 분명 똘똘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왜 계속 손에 쥐고 있는 거냐? 거슬리게 시리? 지금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싶어서요. 그래, 잘 남겨뒀다가 내 아들한테 잘 남겨줘라. 마지막 테이프를 갈아 끼니 상황이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직후의 상황인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울음소리가 섞인 아버지의 목소리 뒤로 지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안부를 전해주겠다고 하셨고,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자고도 하셨어요. 두 분은 분명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 같았어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프가 끝나자 제가 있는 공간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금까지 꾹꾹 눌러오셨던 부모님을 그리는 그리움이 터져나왔죠. 리더 씨는 부모님을 그리워하시는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 희도 씨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바로요. 목소리 복원 기술이었습니다. 진행 중이던 목소리 복원 연구는 이제는 사람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그 기술이 매우 생소했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목소리 복원 기술을 개발해보자는 생각을 했고 성식 씨와 희도 씨는 이것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우리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술적 윤곽이 잡힌 후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병원에 가서 만난 의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일정 기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일정 기간 잠을 자신하셨던 할아버지는 깨어나자마자 제가 거기 있었음을 알아채셨습니다. 할머니를 불렀더니 확인하는 대답을 받았어요. 내가 부탁한 것을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머리를 끄덕이며 가방 속에서 편지지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빛이 발한 편지를 받자 편지를 열어봤어요. 그 편지는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남긴 편지였어요. 아버지는 설명 없이 집을 떠나는 저를 용서해달라고 쓰셨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급박한 상황을 보여주듯이 짧고 간결했어요. 성식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꼭 다시 돌아올 거라며 성식이에게 전해줘.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써있네요. 그리고 부디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먹먹해진 마음을 붙잡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괜히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할아버지가 건네주신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퇴원하신 날, 희도 씨는 나에게 처음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어요. 할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신데 건강할 때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였죠. 저는 당연히 희토 씨와 결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준 희도 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희도 씨는 전례 없이 바쁜 날을 보냈어요. 결혼 준비하는 동안 목소리 복원 기술을 연구해야 했던 이유는 결혼식 당일에 희도 씨와 함께 목소리 복원 기술을 활용한 이벤트를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얼추되어 가던 결혼식이 진행되고 나서 저와 희도 씨는 몸을 돌려 하객들을 쳐다봤습니다. 장인과 장모님은 이 상황을 처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조금 어색해하셨지만 제 조부모님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셨습니다. 하객들을 쳐다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어색한 떨림이 담긴 목소리가 전달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두 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한 부분이 많았지만
두 분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건네주신 편지 내용을 각색하여 제작한 음성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께 돌아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자식이 되었지만 손주를 잘 키우기 위해 참으로 고생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난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는데 마음껏 호강시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 성식이가 이렇게 컸네요. 모두 다 어머님, 아버님의 덕이에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기술적인 한계로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부여잡은 채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고맙다. 성씨가 우리 아들이랑 대화하는 기분이었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면서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희도 씨의 손을 잡고 두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제가 해야죠. 감사해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부모님의 목소리를 보존한 음원은 조부모님의 보물 1호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음원을 들으시는 두 분을 위해 저와 희도 씨는 더 발전된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버전의 녹음본을 만들어 드렸어요. 벌써 이 이야기도 꽤 오래된 이야기가 되었네요. 저와 희도 씨는 아들과 딸을 각각 한 명씩 낳았고, 저는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년 전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편안하게 잠드셨죠. 그것이 평화로운 마지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90세가 넘었음에도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계속해서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